올림픽 중반을 넘어서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멋진 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감동을 맛보기도 했고요. 자, 누구보다 가슴 졸이면서 이 행사를 준비했던 분이죠.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근에는 이 남북이 동계 아시안 게임을 공동 개최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나서서 새로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참 바쁘신 분 잠깐 짬을 내서 저희랑 전화 인터뷰 응낙해 주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신없으시죠? 네, 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네. 아, 조금 차리셨어요? 네.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도 발생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3분의 2 지점을 좀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서 좀 안정되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순항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뭐 아직 평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평창올림픽 몇 점 주실랍니까? 제가 점수 매기긴 좀 어색하지만요. 초반에는 한 80점. 지금 한 90점쯤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0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폐막할 때는 100점 되는 겁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 저는 그 정도까지는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네. 아니, 자원봉사자들 그 추운데 너무 많이 떤다. 그 자원봉사자들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제대로 되게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지적하는 기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사님이 100점을 거론하십니까? 지금도 저도 이제 조금 아까 항의를 또 받고 왔는데요. 또요? 지금 많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간식 문제라든지 교통편의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런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쭉 언급한 제가 뭐 자원봉사 셔틀 뭐 간식 이런 문제야말로 겉으로 안 드러나는 뒤치다꺼리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데가 제일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뭐 하루에 그분들이 8시간 뭐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 새벽부터 와서 이제 오후에 교대를 하게 되는데요. 오후부터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서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도 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뭐 불평불만 별로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IOC의 상황실에 저희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참가하신 분들은 거의 뭐 저희가 불만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 항상 다니시던 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네. 이 정도 반응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힘 보태주신 분들 그분들을 또 도와야 하는 게 또 우리 최 지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특히 전문적인 분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 군경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6만 명 정도가 정말 추위에서 서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해병대도 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수부대 애들까지 전부 투입돼서 공군, 해군까지 세계 소신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서 이렇게 좀 경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경 6만 명 만급하셨는데 일부 외신에서는요, 최 지사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아니 평창올림픽은 군인이나 경찰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코스에 군인들이 기관총을 들고 쭉 서 있는 게 이제 방송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이분들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특별한 기술이자 그분들의 노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평창올림픽의 또 가장 큰 키워드가 평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김영남 이분들도 오시고, 한송월 단장, 우리 최 지사님도 다 직접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네. 대화도 나누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김여정 부부장이나 한송월 단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평창올림픽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높이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 평화라는 그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공세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적극적이었다는 느낌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공세적이라고 느낄 만큼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무드 조성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매우 공세적이다? 공세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막식에 우리 남북 공동 입장하고 뭐 이러는 순간 최 지사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들은 특히 이제 우리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단의 피해도 가장 많이 받고 지금도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즉시 피해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어든다든가 군인들의 면회를 오는 부모님들이 금방 줄어든다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가 곧 돈이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정말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습니다. 네. 자, 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어진 시설도 재활용하고 등등을 또 하고 남북 평화도 이어가자는 취지로 2021년 동계아시안 게임의 남북 공동 개최를 선언하셨잖아요. 네. 선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의사표현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 동계올림픽 동계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금년 중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 전에 뛰어드시겠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제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열리는데 지금 일본, 중국, 한국 셋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남북이 같이 하는 공동 개최라고 하는 절차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공동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꽤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일시적이고 항구적이지 않은 이런 단일팀이라든지 올림픽 참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동계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 공식 선언 아니신가요?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조금 더 내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게 굉장히 의견을 모아야 할 주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더 의견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동계아시안 게임을 공동 개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근거로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대형 사고 쳤다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좀 신중히 처리하라는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스포츠 분야는 유엔 제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요. 스포츠 분야만큼은 유엔 제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가 가능한 분야가 바로 이 스포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단일팀 만들고 또 북한 대표 선수들이 우리한테 오고 이럴 때도 몇몇 가지 조항에서 이게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공동 개최도 그런 몇 가지 주의할 것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제재는 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다만 이것이 한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동 조직위원회라든지 또 공동 비용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유엔 제재가 있는지는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그동안 올림픽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네, 역시 이제
개막식 때요. 네. 남북 공동 입장.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모두 그리고 개막식을 지켜본 전 세계인 모두에게 깊이 각인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큰 자산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빙상에서만 우리가 메달 따다가 이제 설상에서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동계올림픽을 우리 국민들이 즐기는 범위나 분야도 좀 넓어지고 여자 컬링 팀에 대해서는 뭐 거의 팬클럽까지 막 만들어지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데 윤성빈 선수가 우리 강원도청 소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랬나요? 예. 키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의성의 그 많은 소녀들도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 올림픽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될 것 같은데요. 남북 단일팀하고 앞으로 이런 선수들을 잘 키워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널리 알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관중들도 점점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중들이 지금 저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감동받고 있는 것 하나는 한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그래요? 해외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저 전남 신안에 있는 무슨 어떤 섬에서 오셨는데 8시간 반을 차를 달려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좀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걸 좀 저는 강렬히 갖고 있습니다. 해외 교포의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고 네네. 그 주변에 숙박업소나 식당 하시는 분들도 좀 다들 그 얼굴이 좀 한박 웃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특수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이 경기장 주변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경비가 너무 삼엄하고 교통 통제가 심해서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그분들한테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저희들이 부지런히 대책을 마련해서 3월 9일부터는 이제 패럴림픽이 또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좀 교통 통제라든지 경비가 좀 이렇게 덜 삼엄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폐회식 준비도 지금 이제는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 게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또 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방카는 어떻게 또 맞이하실 계획인가요?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아마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방카가 올 때는 그런 소외감을 좀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될 텐데 이 폐회식이 한 징검다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 소외감이나 이런 표현 쓰셨는데 아무래도 그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 관심을 집중시키니까 바로 그걸 언급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갑자기 그 북한 팀이 참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되니까 우리 우방들하고 외교적인 이렇게 교류 이렇게 소통을 할 기회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폐회식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방카에 대해서는 더 극진히 환대하고 조금 좀 속된 표현으로 이 꽃가마에 태워서 계속 좀 모시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 이니셔티브 외신에서는 평화 게임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화 게임에 적극 동참해서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좀 가져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3월 9일부터 패럴림픽 언제까지죠? 열흘 동안입니다.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니까요. 이 패럴림픽이 저도 작년에 처음 봤는데 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더 감동적입니다. 꼭들 좀 와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항상 보면 그 정규가 끝나고 그다음 후에 패럴림픽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열기가 그냥 확 식는 그런 경우들이 있던데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이 패럴림픽을 이제 언론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또 많은 관중들이 참가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좀 부족한 듯해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 많은데 예.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올림픽 잘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3선 도전은 뭐 기정사실이겠죠? 네. 지금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이제 아직 네 올림픽 끝나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막식 끝나는 그 순간 또 패럴림픽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성추행 논란으로 공개 사과까지 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오늘은 연희단 거리패 내부에서 아주 충격적인 증언이 또 나왔죠. 이윤택 씨가 사과 기자회견 전에 리허설까지 했다. 또 그 성폭행 부분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해 놓고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불쌍한 표정을 짓는 연습도 했다. 이런 과정에 극단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런 폭로입니다. 참, 올해 이 페미니즘 연극제를 기획하고 계신 여성 연극인 한 분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페미시어터의 나희경 대표세요. 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런 의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연극 활동을 하시는 여성 연극인으로서 요즘 네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참 참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런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에 대한 반가움도 있고 그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이게 계속될수록 좀 진짜 참담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네. 이윤택 씨 관련해서는 그 뭐 네네. 아주 만성화된 성추행은 뭐 이미 인정된 바고 네네. 지금 성폭행 뭐 간단히 강간 게다가 뭐 낙태 네네. 이런 것까지 사실 자기들 내부에 대책회의하면서 다 사실이다 인정했고 그런데 네네. 이건 부인하기로 했다. 뭐 네네. 리허설까지 했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가증스럽죠, 정말. 음. 그날 기자회견 하는 영상을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예.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이 기억도 못하는 그 성추행에 대한 피해자에게는 뭐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 예, 너무 어이가 없었죠. 네. 예. 네. 게다가 극단 대표와 고위 관계자들도 사실 그 성폭행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이 뭐 각종 대책 회의를 해서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김소희 대표 인터뷰가 밖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자기는 정말 몰랐다. 그게 성추행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예. 막상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주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네. 너무 참담합니다. 연극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일이었다라는 얘기들도 간간히 들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이윤택에 관련해서는 저도 연습이나 뭐 훈련 중에 그런 터치가 있다, 성추행이 있다 정도를 들었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심각할 정도인지는 사실 몰랐던 거죠. 예, 예. 네네. 그래서 다들 지금 다른 연극인들도 약간 넉다운된 네. 느낌이에요. 네. 네, 뭐 심지어는 뭐 이번 사태로 네네. 연극계에 실망했다. 연극 불매운동 벌이겠다. 네네. 딸한테는 절대 연극시키지 않겠다. 이런 네네.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실망하신 만큼 또 저희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연극판을 만들어야죠. 네. 네, 네. 네. 연극계의 극히 일부인 거죠?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그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죠. 네. 네. 미투 운동은 더 이어질 것 같고 추가적인 폭로 네네. 또 더 문제가 되는 분들이 더 거론될 것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처음에 지금 너무 큰 사건이 터지면서 일단
이제 막 미투 운동을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피해자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캡처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셨던 분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위축시킵니까? 네네. 그러니까 뉴스나 지상파나 이런 곳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런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고발하고자 했던 분들을 위축시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더 등장했어야 할 가해자들은 그 이윤택이나 오태석 이런 사람들 뒤에 숨어서 등장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뭐 차제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구조를 혁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안에서 작업 문화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작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명확하게 가해자가 그 팀에서 빠지고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선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연극계 전체가 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오늘 연극인 회의가 있다면서요? 네네. 일단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일단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 거죠.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미시어터의 나희경 대표였습니다. 아직까지 대중적 관심이 그리 집중되지는 않지만 특히 동계올림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고 예비후보 등록도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등록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분 가운데 역대 최연소입니다.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 20대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네, 몇 년생이세요? 저 90년생입니다. 백말띠입니다. 90년이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9살이죠. 29. 네. 만으로 27?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선거 때까지도 만 27살입니다. 생일이 6월 이후군요. 네. 참 6월 20일이에요. 선거 끝나고 딱 일주일 후에 만 28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나서신 분 가운데 최연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피선거권이 25살, 만 25살 맞아요. 이후에 주어지기 때문에 역대 최연소라고 볼 수 있죠. 네. 대단하십니다. 나이로 사실은 대단하다는 얘기 듣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네. 하긴 또 그러네요. 저도 얘기하고 보니까. 근데 녹색당 당원이 지금 몇 명쯤입니까? 지금 현재 1만 명입니다. 조금 연배도 있으시고 사회적 경력도 많으신 후보들은 안 계세요? 저희 사회적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나왔고 당원들의 95%의 찬성을 받아서 제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 더 좀 비중 있는 분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실 저희가 당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간택돼서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직접 나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자 나왔고요. 서울시를 실질적으로 바꾸어내고 변화를 가져올 인물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20대 여성이 나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변화를 이야기하기엔 가장 적합하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지혜 후보가 내가 해볼게 하고 나서신 거고 서울시당 차원에서 아마 당원들이 전원 투표를 했겠죠? 예. 95%? 네.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95%의 찬성표를 받고 득표를 하고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녹색당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희가 2012년에 창당했고 창당한 지 6년째 되는 정당입니다. 전 창당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당원 가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일반 당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2016년에 그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고 그 이후로 대변인을 거쳐서 지금은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당 직후에 바로 녹색당 활동을 시작한 초기 당원. 네. 그 창당 직후라면 2012년 그러니까 창당했습니다. 다시 또 나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때로 따지면 만 21세네요. 아, 네. 그렇게 되나요? 네. 사실 전 정치에 자꾸 이렇게 나이 얘기를 이제는 나이 얘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아닙니까?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유럽에 있는 정치를 보면 30대 총리까지 나오고, 예, 맞습니다. 장관 뭐 너무나 많고, 네, 뭐 당수를 30대가 한다거나요. 네, 그런 모습들이 특히 최근 들어서 막 나오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사실 거기에 그 한국의 지금 선거법 제도, 뭐 정치 제도가 거기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청소년들은 지금 정당 가입이 불가된 상태이고 피선거권이 만 25세 이후로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정당에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근데 어쨌든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정치하면 자기 익속 챙기려고 자기가 조금 더 잘 되려고 나오는 정치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의 정치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정치를 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청취자분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려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 좀 자신의 이 살아온 삶을 좀 쭉 얘기해 보세요. 그러게요. 제가 언제 정치를 시작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아무래도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때? 제가 중학교 때 사실은 청소년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운동이요? 두발자유 운동이라고 사실 지금까지도 청소년들 뭐 학생들은 자기 신체권조차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두발과 복장 규제가 딱 있죠. 네, 있죠. 정확하게 있었죠. 근데 제 때까지만 해도 귀민 뭐 5cm 뭐 이런 규정들이 정확히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변화돼야 되고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뭐 이런 법과 제도들이 제3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고등학교에 전 진학하지 않고 대안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왜 거부했어요? 저는 지금 기존의 교육을 받으면서 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대안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방식의 삶을 꿈꿔보고 싶다라는 그때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안교육 어디를? 영등포에 있는 하자작업장 학교라는 곳을 하자센터? 나왔습니다. 뭐 워낙 잘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러셔요? 네, 거기를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하고 이후에는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에서 창업 대학은 안 가시고? 네,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사이버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려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그 청년 기업 뭐 오늘공작소라는 뭐 3D 프린터나 청년 작업실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조금 청년들의 또 다른 삶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공작소라고 하는 일종의 기업. 네, 청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이십니까? 네, 지금 대표를 맡고 사장님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장님입니다. 너무 이제 한꺼번에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쭉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슬러 가서 중학생, 여중생들이 아니 왜 학교가 내 두발 뭐 귀민 몇 센치를 꼭 강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여중생들은 그냥 학교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극히 이제 일부 학생들은 거기서 아니 그래도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뭐 몰래 파마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 두발 자유화를 우리가 좀 쟁취해보자 해서 청소년 운동에 나서는 여중생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바꾸는 거를 좋아했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는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머리가 규정이 안 맞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사실은 신체권이라,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건 도덕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청소년들 혹은 학생들에게만 보장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네. 그 질문들을 해결하고자 좀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성과를 얻었어요? 그때 당시 그 교육청에서 두발 자유를 하라고 각 학교에 하달을 내렸어요. 학교가 정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정하라고 했냐면 그 부모님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렇죠. 규율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개인으로 혹은 뭐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실 인정 못 받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엄마와 학생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은 사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런 각 학교의 현장들에서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있는 것을 계속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대안학교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하자 작업센터를 선택해서 네. 훨씬 더 좋았겠죠? 네, 저는 제 일생에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 일단 작업장학교에서는 그 정해진 학교의 수업 경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해보면서 배우는 것. 단순히 교과서를 넘어서 직접 거의 두 눈으로 겪어보고 만져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심된 모토였거든요. 이름 자체가 하자잖아요. 네. 뭔가 do it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저는 계속 교과서밖에 그 경험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 뭐 그다음에 진짜 한국 사회가 어떤 모순들이 있고 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겪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과 병행해서 사이버 대학 학점도 따시고 네. 사회적 기업을 만든 건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09년도였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때 당시 사회적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예.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2차 컨텐츠를 뭐 3차로 뭐 혹은 1차 컨텐츠를 2차 컨텐츠로 재가공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어린이들에게 그 컨텐츠를 뭐 교육이든 문화예술 분야의 뭐 무대예술이든 뭐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 만든 지는 벌써 9년 차. 네, 근데 저는 아직 문 안 닫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용하죠, 우선. 근데 거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세대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 50대, 40대, 30대. 저는 그때 당시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우리 또래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60대도 20대와 같이 소통할 수 있고 20대도 60대로부터 배우고 네, 이런 경험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직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4명입니다. 4명. 네. 대표인데 최저임금이 안 되는. 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표이실 때 가장 약자시죠. 네. 자기 자영업 하시는 일반 서민 자영업자 분들은요. 그게 이제 직업인 셈이고 네. 그리고 정치 활동, 녹색당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네. 그죠? 네. 부모님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혹시 부모님이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정치에 관심은 없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끊임없이 지지하시는, 응원하시는 지원해 주시는 네, 분들이세요. 대안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오케이. 뭐 흔쾌히 오케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어떻게 내가 살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네가 안 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그렇게 살 거야,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신지혜 후보의 개인 소개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해드린 거고. 네.
서울시장 이번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혹시 아니시겠지? 네, 저는 녹색당이 사실은 여태까지 정치인으로서 당선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내가 당선될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실 한국 정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이 다르고 뭐 일주일이 다른 게 한국 정치고 언제 또 녹색 바람이 어떻게 불지 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이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하면 제1번의 모토가 뭡니까? 환경 문제? 생태? 지금 서울에 관련해서는요. 서울은 좀 이따 하고요. 녹색당 전체에. 가장 크게는 성장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386 세대도 그렇고 그 성장 중심, 산업 발전 세대도 그렇고요. 이 성장과 경제, 이런 부동산, 이런 것에서 끊임없이 계속 빌딩을 쌓아 올리고, 부를 쌓아 올리고, 우리 나라가 튼튼해지면 그것이 시민에게까지 돌아온다. 이런 성장 중심주의의 관점들이 강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요. 예를 들어 생태적 한계도 직면하고 있고요. 민주주의적 한계도 직면하고 있고요. 불평등은 너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두의 평등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저성장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 가치입니다. 네, 생태, 민주주의, 평등, 공정 이런 단어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성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까지 가니까 조금 저성장 시스템이 되면 그 사회의 약자가 제일 힘든 법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저성장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사회의 약자들이 물론 안 힘들죠. 건가. 네. 저는 저성장이냐 성장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배의 절차, 어떤 분배의 제도를 만들 것이냐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권력과 자본들을 시민들에게 분배해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경제 성장만 중시하다 보면 각 개인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녹색당의 어떤 가치, 모토고요. 서울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서울시가요. 1000만 도시 서울입니다. 그리고 절반 넘는 인구가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절반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울을 서울시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는 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경기도에서만 생활하고 있느냐. 사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곳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즉 서울 중심주의의 개발, 그 서울 중심주의의 정책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모순을 갖고 온 저는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 밀양 송적탄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양산되는데요. 녹색당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서울은 이제 작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네. 너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수로도 줄여야 되고요. 우리가 서울이 갖고 있는 권력들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 초강대 도시 얘기를 남경필 지사가 하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경기를 아예 합치자 그러죠. 네, 합쳐버리자. 근데 그건 오히려 개인의 삶과 그러니까 시민들의 개인의 삶과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서울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다시 나누고 이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에 입안해서 정책과 분권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줄이고 인구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서울에 그런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진정한 의미의 지금 개헌정국이라 분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그 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하던 그 지방 분산 정책 비슷한 것을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네, 더 과감하게 그리고 사실은 인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경제적 주체로 지방들이 설 수 있도록 다시 전환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작아지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좋아지나요?
사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의 이 수용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대하고 큰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예. 이 1,000만 명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인구수를 예컨대 200만 서울은 어떨까 꿈꿔보면 사실은 저는 전혀 다른 판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장기적 이것을 5년 안에 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네. 굉장히 장기적 관점의 비전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비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서울을 밀고 가기에는 저성장 시대, 그다음에 저출산율 시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을 더 작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서울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기존 정치의 이 접근법하고는 정반대로군요. 네, 전혀. 보통 서울시장 후보 나오시는 분들은 나는 서울을 이렇게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러는데 네.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저는 서울을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공약이거든요. 네, 저희 안에서는 서울을 다이어트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서울이 비대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서울이 비대해서 시민들이 전 행복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관점은 관건은 서울이 아무리 비대해도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계속 크고 높게 쌓아 올려도 이 시민들의 삶, 보통의 삶, 어르신들, 그동안 가정을 책임졌던 40, 50대 가장들, 청년들,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방식인가. 오히려 그분들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뿌리를 찾아서 뒤흔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사실상 서울의 규모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럼 녹색당 또 우리 신지혜 후보의 눈에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다 거기네요. 네, 저는 근데 그게 정당의 문제, 개인 정치인의 문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분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이나 해오셨던 과업들이 전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고 이전 세대분들이 기성세대분들이 한국 사회에 서울시에 기여했던 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패러다임,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삶과 서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그 세대에서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금 정치판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여야 조금이라도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윤인중님께서 멋진 젊은이, 이런 젊은이들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기성세대가 잘 협력하면 좋겠네요. 지금 방금 신지혜 후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7002번 쓰시는 분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한 표 바칩니다. 한 표 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8551번께서 신 후보님 신선하고 반갑습니다. 기존 구태의연한 정치인들보다 반갑다는 얘기예요. 네. 혹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출마를 발판으로 바른 정치인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득표율 솔직히 말해서 몇 프로 목표입니까? 5% 목표입니다. 5%? 예, 사실 5%라는 득표율도 서울시라는 곳에서는 적지 않다고 저희는 물론이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근데 모르죠 또? 저 5%는 최하치.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번 득표율에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녹색당이 하고 있는 정치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녹색당에 한 표를 던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한 표를 던져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최저임금도 못 되는 월급을 받고 월세방에 사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 기탁금이 상당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냅니까? 사실 단체장 후보 기탁금이 5천만 원으로 사실 일반 서민분들한테는 가늠할 수 없는 접근 불가죠. 네, 접근 불가죠. 누가 자기가 선거 한번 나온다고 거의 보증금 되는 돈을 넣겠어요. 저희 녹색당은 이번 선거는 누구 개인 한 명의 고액
뭐 지지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요. 시민 한 분 한 분, 당원 한 분 한 분의 모금을 통해서 이 선거를 한번 치러보려고 하고요. 그 지난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27달러 모금 캠페인 운동으로 700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런 녹색 바람을 이번 10,000원 캠페인,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받는 1만 원 캠페인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치러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정치, 녹색당을 알리겠다. 이 출사표를 던진 녹색당의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후보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모처럼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고위직들이 모두 이제 국회에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참 오복하다. 안보는 굴복하고 경제는 항복하고 정치는 보복하고 적폐는 방복하고 약속은 번복한다. 이래서 국민들은 박복해진다. 이런 민심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제 꼼꼼히 여론을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안 질의 중에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뜬금없이 밥 타령을 하며 정회를 선포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이런 코미디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밥 먹고. 혼자 갔다 오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자, 이게 지금. 수석들이 이렇게 오전에 합의를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약속을. 간사는 합의가 안 됐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다 기자분들도. 자,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하러 갑시다. 네, 이게 이제 뭐 오전 회의 풍경을 좀 잠깐 들어본 것 같고, 오후 회의 시간에 김성태 운영위원장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거의 감정 싸움 직전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김성태 위원장이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아마 단단히 좀 별려왔던 모양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 헌법자문특위 예산안 자료 제출을 청와대에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월요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좀 시간이 걸린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김성태 위원장이 뒤에 앉은 청와대 직원이 웃었다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냈는 이제 그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이 CCTV를 확인하자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임종석 비서실장더러 발언대에 서서 이 자료 제출과 직원이 웃은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왜 나한테 화를 푸느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이 발언이 끝나고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다시 억울한 감정이 생겼는지 왜 자기를 발언대에 세웠냐면서 다시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좀 논쟁이 길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하면서 정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뭘 이렇게 붙이고 나왔다면서요? 이 과잉 보복 수사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쭉 붙이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강원랜드 문제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국회 공전된 이유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무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3년이나 하느냐,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면 청와대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중단 지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역대 정권들이 민정수석실을 편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면서 정영식 부장판사 특별감사 및 파면청원 이건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 뜻을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삼권분리 침해로 사법부를 압박한 거라는 거죠. 아하.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면서도 이 청원 내용 중에 이제 답변이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면서 좀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을 파면해달라 이 청원이 이제 예로 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청와대도 좀 인정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기간 중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만날 계획이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불발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새롭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 국무부가 이 보도에 대해서 오늘 성명을 냈는데 뭐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네. 이 국무부 설명을 보면은요.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들과 만나고 또 고강도 대북 제재를 언급하는 등의 어떤 강경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제기하면서 회동을 무산시켰다라고도 했는데요. 만나자는 제안 자체는 올림픽 개회식 2주 전쯤에 북한이 먼저 했고 그래서 지난 2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을 승인했던 것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정부도 역할을 했다면서요? 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이제 관계를 했다 이 얘기가 백악관 통해서 나왔다는 거고요. 다만 회담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예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양측의 보안 요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중립적인 회담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였다는 게 이 보도 내용입니다. 네, 참 아무튼 아슬아슬하네요. 그런 상황이죠. 만날 뻔 하다가 2시간 전에 취소가 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이방카가 와야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2년 만인데요. 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사망 이후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인 이영학의 형 이모 씨는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9개월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논리를 폈나요? 일단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계획적으로 실행됐다. 이 사실을 이제 주요하게 봤는데요.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영학의 어떤 심신미약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배척됐습니다. 심리 분석 결과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는 사고장애나 사물 변별 능력의 미약 상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학대하고 이용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재판부가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점도 선고 내용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영학이 사형 판결은 피하고 2심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반성문도 제출하고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볼 때 개전에 정이 없다. 이것도 사형 선고 이유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영학은 간혹 울먹일 뿐 별다른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한국 GM의 지원 방안 협의를 위해 방한한 베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산업부는 GM이 장기적 투자 계획과 불투명한 경영 문제 등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갖고 와야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만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은요. 산업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해서 내일 백운규 장관과 앵글 사장이 면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이 됩니다. GM의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앵글 사장도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는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대우차 출신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도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거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은 지금 이대주 주인 산업은행이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GM의 흑자 전환과 자본 잠식 해소 방안에 더해서 GM의 본사 대출금 금리 인하 이것까지 포함한 8개 항의 회생안을 전달을 했는데도 GM 측이 이걸 무시한 걸로 드러났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오늘 헤럴드 경제 분석을 보면 GM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노조 양보를 이끌어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신차 생산 물량을 한국 GM에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을 이걸 근거로 요구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 관계자나 홍영표 환노위원장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우선 GM 본사가 한국 GM에 지금 빌려준 3조 2천억 채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걸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GM 본사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산업은행에 좀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깝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조차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너무 급하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백철기 감독 김보름 선수의 기자회견 어제 있었죠. 하지만 노선영 선수가 이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지금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 폐막을 나흘 남겨놓은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총철입니다. 예. 이미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 팀 추월 3명이 뛰는 거고 마지막 사람 들어오는 게 기록인데 그렇습니다. 앞에 2명만 앞서가고 맨 뒤에 1명 처진 게 노선영 선수.
근데 이제 백철기 감독은 노선영 선수 본인이 자기가 뒤에서 쫓아오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노선영 선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파문이 일어날 거로 생각 못했어요. 백철기 그 감독이요. 네. 지금 청와대까지 뭐 청원서가 무슨 그 30만 명 이상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이미 30만 넘었잖아요. 예. 아마 이 평창 올림픽 끝나면 이것이 더 확산되려고 믿어지고 조사에 들어갈 거로 생각됩니다만 어제 백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노선영 선수 자신이 그 하루 전날 자기가 그 맨 뒤에서 세 번째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밖에 남겨놓고 이제 김보름 선수는 이제 메스타스에 이제 출전할 선수인데 이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장에는 또 노선영 선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감기 몸살이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적이 없다. 제가 봐도 그 백철 감독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선영 선수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출전이 우여곡절 끝에 나왔잖아요. 체력도 그렇고 나이가 29살이고. 못 나갈 뻔 하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노선영 선수 두 번째 주자로 갖다 놔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첫 번째 김보름 선수가 가고 결승 라인은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선영 선수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박지호 나이가 적은 체력이 있는 그러니까 조금 이 팀 추월은 그 같은 팀의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스포츠입니다. 이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데 그렇게 백철기 감독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니까 노선영 선수가 그런 얘기 없다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많은 네티즌들이 왜 김보름 선수하고 이 박지우 선수에 대해서 대표 선수 자격 박탈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봤단 말이죠. 그건 노선영 선수가 맨 나중에 나와서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울고 있는데 가서 달래주지도 않고. 달래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백철 감독이 뭐 했어요? 난 그것도 보고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네덜란드 박대영 코치가 가서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 코치인데 외국인인데. 그 사람은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데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이 아닌가. 네, 대한빙상연맹의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 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선영 선수 그 전에 인터뷰한 걸 보면 팀 추월에 나갈 세 선수가 같이 훈련도 안 했다? 왜냐면요. 이 팀 추월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8개 팀 가운데 7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폴란드와 그 7, 8위전 하위. 조금 있으면 이제 하죠. 한다는데 거기는 세 선수 다 나오긴 나옵니까? 나오죠. 사실은 백철기 감독이 어제는 그 기권 아니면은 이 노선영 선수보다는 이 박승희 선수를 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럼 더 큰일 나죠. 그래서 노선영 선수를 다시 출전을 시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파문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계속 파문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셨던 분으로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잘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그럴 때일수록 그 선수들을 가다 다독거리고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팀 추월은 팀워크이거든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훈련을 했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팀 추월은 우리가 메달권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김보름 선수고 박지우 선수가 24일에 있을 메스스타스 이거를 우리가 금메달을 기대했기 때문에 두 선수를 따로 훈련을 시켰던 것이고 노선영 선수는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외톨이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빙상연맹 그리고 지도자 그들이 주된 책임이다. 지도자가 책임이 있어요. 일단은 백철 감독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순위 결정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며칠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성적 위주로 좀 하나하나 정리해 볼 텐데 어제 쇼트트랙 계주 뭐 지금까지 금메달 딱 한 번 놓치고 다 땄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7번 3000m 계주에서 7번 도전해서 6번을 우승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오늘까지 금메달 4개 아닙니까? 네. 은메달 네. 2개, 예, 동메달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메달 3개, 4개가 가운데 3개가 쇼트트랙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역대 동계 올림픽에 이번에 23번째입니다만 이번에 18번째 나오는 거예요. 17번 지난 소치 대회까지 우리가 26개 금메달 따냈는데 그 가운데 쇼트트랙이 21개입니다. 네, 네. 네? 금바치예요, 완전. 금바치인데 이번에 3개를 따냈기 때문에 24개를 우리가 동계올림픽 따냈는데 네. 하계올림픽에 우리가 17번 나와서 금메달 90개예요. 그 가운데 양궁이 23개였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쇼트트랙이 1개를 더 능가했으니까 그렇죠. 효자 종목이죠. 쇼트트랙. 예. 예. 세계 최강이에요. 최강이죠. 여자 쇼트트랙만큼은. 그렇습니다. 네. 최강이에요. 예. 그리고 쇼트트랙 앞으로도 더 금메달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내일 일단은 남자 5,000m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45바퀴 도는 것이고 어제는 이 3,000m 27바퀴 도는 건데 그 여자 쇼트트랙 그 1,000m 우리가 3명의 선수가 다 1위로 준중결승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500m 남자 여기에도 이제 서희라 이제 임효준, 황대현 선수가 어제 1위로 네. 다 준중결승에 진출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3개 가운데 2개만 따낸다고 해도 대단한 거죠. 네, 네. 그 바로 이제 금메달 결정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 쇼트트랙의 경우는 내일이면 다 그렇습니다. 끝납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여자 컬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여자 컬링 뭐 지금 대단합니다. 거의 뭐 국민적인 이 화제입니다. 국민적인 화제. 혹시 최동철 기자도 보셨어요? 그 물론이죠. 요즘 동영상 네. 집에서 이 전기 청소기 싹 밀어놓고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빗자루질 막 하시는 아주머님들 예. 그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보셨어요? 예, 봤어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예요. 선풍적인 인기죠. 예. 저는 이번에 그 여자 컬링이 사고를 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남자는 힘들 거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손재주가 많습니다. 작년 그 LPGA 투어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 33개 대회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17번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이번에도 호주 오픈에서 고진영 선수가 또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저는 여자 컬링이 메달 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협회에서는 그 체육회에서는 그걸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사고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1위 차지 10개 팀 가운데서 1위예요. 예. 이래 가지고 지금 4위 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러시아를 11대2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러시아가 일찍 포기해버렸죠. 포기해버렸죠. 예. 11대2니까. 예.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의성이 완전히 아주 세계적인 의성이 어떤 도시냐. 모르죠. 마눌 소녀 해가지고 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크게 보도를 하고 났었어요. 그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떻게 의성에 컬링장이 생겼을까요? 글쎄 저도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탄생이 되는 거죠. 네. 예. 요즘 컬링이 하도 인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서울 시내에는 컬링장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태릉 거기밖에 없던데요. 거기밖에 없죠. 태릉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수들이 맞상대하는 뭐 러시아니 뭐 스웨덴이니 뭐 이런 스위스 또 부쿠라파나 예. 이런 데 나라들은 동네마다 컬링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솔직히 동계 종목이 그러니까요. 빙상밖에 없었잖아요. 그 저 쇼트트랙이나 예, 스피드 스케이팅 예. 이런 거였었지. 이 컬링이 뭐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47년 체육 기자 하면서 외국 기자들이 그래나 뭐 코리안 내 넘버원이다. 통일만 되면 네. 세계를 다 제패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외국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무튼 뭐 여러 종목에서 아이스하키 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이스하키 등록 선수가 뭐 우리 맞상대들은 몇만 명씩 되는데 우리는 등록 선수 뭐 고작 뭐 몇백 명 가지고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정관이 그 얘기하니까죠. 자, 일본이요. 72년 삿포로고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2번 치른 나라 아닙니까? 이미 2번 치렀죠. 우리는 17번밖에 나오질 못했어요. 예. 일본은 20번 나왔어요. 금메달이 지난번 대회 10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26개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번 올림픽을 치렀는데 금메달이 10개밖에 없다면 야단 났을 겁니다. 네, 네.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 아닙니까? 우리는 5천 아닙니까? 5천만 명.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이 우선 민족이죠. 뭐라고 정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컬링장도 몇 개 없고
등록 선수도 몇 명 없는데 다 이겨버리니까. 다 이기죠.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이 크게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자, 폐막 때까지 남은 경기에서 우리 8484 목표는 달성 가능할까요? 지금 내일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24일에 팀 추월이 있단 말이죠. 이승훈 선수. 오늘 저녁에 또 저 남자 팀 추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준결승에 뉴질랜드 붙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맞붙는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뉴질랜드 꺾고 결승전에서 아마 네덜란드와 대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때도 우리가 팀 추월해서 네덜란드 진 바람에 은메달에 머물렀거든요.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튼 쇼트트랙 남은 3개, 팀 추월 또 매스 스타트도 있잖아요. 예, 2개요. 또 저는 여자 컬링은 금메달도 내보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8484 전략,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 예. 이게 8484 전력인데 예. 현재로서는 순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목표 달성 가능할 것 같다. 가능성이 많죠. 높다. 네. 8개보다도 금메달이 하나 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김보름 선수가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느 방송 가서 그래서 좀 참아달라. 김보름 선수가 울었단 말이에요. 어제요. 사과하고요. 이 선수들은요. 자꾸만 길을 심어줘야 되고 잘한다 박수 쳐줘야죠. 예. 이러면 안 되고요. 이제 제가 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 같고 아무래도 역시 쇼트트랙 위주 빙상 종목이 가장 효자 종목이고 그렇죠. 예. 깜짝 놀란 게 지금 이제 컬링하고 네. 그다음에 이 윤성빈 선수는 스켈레톤 뭐 예상했던 거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대단한 선수죠. 예. 완벽한 그러니까요. 금메달 아닙니까? 조금 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좀 서운한 것은 안 된 것은 이제 봅슬레이 2인승 원윤정, 서용우, 조. 네. 2년 전만 해도 세계 랭킹 1위였는데 결국은 6위에 머물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로이드 코치가 세상 떠나고 조금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거기도. 네. 썰매 종류. 현대장터에서 썰매를 만들었어요. 근데 쭉 가지고 훈련했던 썰매가 라트비아 거거든요. 오스트리아. 그런데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걸 만들어줬는데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18일 전에 그 결정을 해가지고 쭉 타왔던 라트비아 썰매를 타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갈등이 많았죠. 예, 그런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오랫동안 연습했던 썰매를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라트비아 거고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썰매를 놓고 현대자동차가 해줬으니까 그걸 타왔는데 이 성적이 좋지 않아 기록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 1376m 슬라이딩 센터 이것이 이제 스켈레톤과 코스가 같아요. 근데 그 커브가 26개가 있는데 그 원윤정 서용과 452번을 연습했다는데 9번 코스가 마귀 그 악마의 코스를 9번 10번을 부딪힌 바람에 1차 코스 30명 가운데 11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6등 간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쉽죠. 그거. 아쉽죠. 2년 전만 해도 봅슬레이 2인수는 분명히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기대에 못 미쳤죠. 예. 그리고 솔직히 스키 종목에서는 아직 우리가 수준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15개 종목에 14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21명의 귀화 선수들이에요. 네. 뭐 거기는 아이스하키 선수도 있고 그러는데 역시 스키는 어린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른 것 같더라고요. 노르웨이 같은 팀이 노르웨이가 그 동계 올림픽에 118개의 110개의 금메달로 1위입니다. 이번에도 1위 아니에요. 현재까지. 노르딕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스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쪽 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뭐 인구는 1700만 명인데 왜 스피드스케이트를 잘하느냐. 땅이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아요. 겨울만 되면 다 얼어요. 초등학교 학교 가려면 스케이팅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스케이팅에서는 조금씩 막 따라가는데 그렇죠. 스키는 아직은 좀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이 활강 오늘도 보니까
린즈본 선수가 3위에 머물렀더라고 보니까 이 활강 경기는요 무수해서 못 내려와요. 예. 아직 우리가 그만큼 스키장도 또 부족하고 그렇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 보고 예.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무튼 그 국민적으로 동계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넓어졌다는 점. 아, 그럼요. 이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계올림픽 끝나면 아마 동계 종목에 대한 활성화 될 겁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그러죠. 네,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였습니다. 기사잡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